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님과 함께하는 비대면 멘토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기 전부 다 한번 찍기. 네. 그러면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한번 켜주실 수 있으신 분은 켜서 사진 한번 찍고 멘토링 시작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다 반갑습니다. 사진 켜주세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진. 그래요? 다음부터 다시. 네네네. 이제 현장에서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이쪽 좀 와주세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비디오 켜주세요. 둘, 셋.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멘토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멘토 선배님께서는 07학번 편입하셔가지고 07학번이시지만 저희 학과 1회 졸업자십니다. 바로 조경화 선배님이십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졸업생들 중에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자리에 귀한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제 자존감이 막 빵빵 올라가는 것을 지금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다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답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것까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선배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아동복지 센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센터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질문지들에 대해서 한번 미리 받아봤는데요. 그 질문지 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아동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질문에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저희 센터 소개와 뭐 여러 개소를 할 때 여러 상황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지역아동센터가 여러분들이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 지역아동센터가 여태까지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지역아동센터는 처음에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196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공업화, 산업화로 인해서 굉장히 부흥되는 시기에 거기에 부흥되면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흥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계층들이 있었죠. 그런 저소득층 계층들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교회나 민간 단체들이 앞장서서 민간적 그 복지 서비스를 적용하면서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로 처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찾아오는 서비스가 아니고 그때 이거 공부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동네라고 많이 들어들 보셨죠. 달동네로 우리 그 교회 단체나 민간 단체에서 그곳으로 직접 투입을 하여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여러 문제 해결들을 같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감으로써 그곳에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몸으로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더
부흥되었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예전에 뭐 그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세계에서 눈여겨볼 정도로 우리나라가 경제 속도가 굉장히 발전되어서 부흥을 하였지만은 그 반면 빈부의 격차 또한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빈부 격차로 인해서 아이들은 가난이 대물림되었고 이런 대물림들을 끊고자 문제 해결을 하고자 교회나 민간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 제공들이 한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 중반까지 서서히 이어지는데요. 우리한테는 1990년도 중반경에 굉장히 큰 경제적 위기가 IMF라는 외환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를 6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를 주축이 되었던 중산층의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중산층의 붕괴는 가족이 해체되고 이런 가족 해체로 인해서 아동들은 방치되고 방임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화가 문제화들이 속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나 민간단체들에서 공부방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런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공부방 연합회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국가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될 이런 문제들을 국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앞장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중요한 거 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IMF로 인해서 이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이 어디로 몰려들었냐? 공부방이라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의 한계면은 우리가 이렇게 민간 단체 등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뭐 후원금이나 자력으로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할 수 있는데 이 케어를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한계를 넘어버려서 이제 그 공부방 연합회에서 국가에 계속 문제 제시를 하고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게 2000년대로 넘어가서 2003년도에 아동복지법이 재개정되면서 2004년도에 지역 공부방은 지역 아동센터라는 정식 명칭을 얻게 되었고 이 명칭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주체적으로 이제 운영비라는 것을 조금씩 주게 되었죠.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국가의 뭐랄까 뭐 감시나 관리 감독 등은 전혀 없었지만은 운영비를 줌으로 함으로써 우리는 민간 위타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이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또한 국가가 어느 정도 주체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는 민간 위탁이 되어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했는데요. 지금도 또한 우리를 지역아동센터를 관리 감독을 하는 곳은 각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남구 같은 경우는 남구청,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청, 또 뭐 시청, 좀 저 상위체는 시청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저 위에 보건복지부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방이 시초가 되어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이어졌고요. 전국에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한 4,300. 제가 어제 한번 그 개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몇 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4,100여 개 정도였는데 어제 한번 찾아봤더니 한 4,300, 한 37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광주에는
강주연합회라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그곳으로 들어가 봤더니 한 278개 정도, 거의 280개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각 구에서 5구 구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것이, 남구에는 현재 미지원 시설이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미지원 시설 포함 49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그 49개 중에 강주대학교 있는데 보면은 그 송화마을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순환도로, 일방도로 저 끝에 보면은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나가시다가 혹시 보배 지역 아동센터라는 간판이 보이면은 저기 우리 일회 졸업생 선배님이 하시는 곳이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한 번씩 들리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봉사,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봉사도 한번 와주시고 하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께서 센터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거의 선배님의 역사를, 이게 아동복지법이 2003년도에 개정된 거는 저도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그 전의 상황까지 알려주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진짜 참 듣는데 감동이 막 몰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또 궁금해진 게 갑자기 많아지네요. 네. 그러면은 공부방을 지원하기 전까지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줬을 텐데,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연합회만으로는 운영이 잘 안 됐었을 것 같아요. 공부방이 연합회의 힘으로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이루어졌죠. 거의 자원봉사의 힘으로 그 빈민 퇴치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또 민간단체, 교회가 특히 앞장을 섰는데요. 여러분들 그 부스러기 사랑 나눔 선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것이 가장 주도적으로 앞장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상황,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공부방이 있었는데, 그럼 그 공부방과 선배님이 당시에 공부방하고 상황이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공부만 배우러 갔었거든요. 네네. 그냥 수학, 영어 이런 것만 초등학교 때 배우러 갔었는데, 선배님께서는 방금 그 당시에 공부방은 진짜 그 빈부격차로 인해서 정말 힘든 그런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름이 공부방이지만 사실상은 아동센터네요. 그 당시에는 보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서 오고 힘들고. 그렇죠. 아동복지, 그때 당시에 정식적이지는 않았지만은 아동복지센터라고 볼 수 있죠. 네. 추가적으로 선배님께서 말씀하셔도 궁금한 게 중간중간에 생기시면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채팅에 바로 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바로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센터 소개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저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를 지금 5년 이상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그 센터마다 또 어떤 특성화된 사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런 특출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보배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특별한 사업이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점은, 이 아이들은 항상 아직도 아이들은 가난은 대물림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가 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보통 보면은 방과후 수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방과후 수업 또한 이런 친구들에게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나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그래서 그 선에서 이 아이들이 무료로 방과후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것은 대부분 한문, 컴퓨터, 정말 기초적인 거, 그런 거를 많이 싸면서도 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시거든요. 그리고 방과후 수업 시간에도.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생명과학 같은 것도 하고 싶고, 과학탐구도 하고 싶고, 레고도 하고 싶고, 항공에 관한 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일단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뭐 색종이접기나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저는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역아동,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창기 때 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이렇게 학교에서 어디 소풍 같은 데 간다고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버스를 타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센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줄 서서. 그럼 이렇게 내다보면은 우리 센터를 다니는 아이가 가고 있어요. 나는 그 아이가 너무 반가워.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도 그 아이가 고개를 탁 돌리면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야, 너 저기서 부른다. 너 여기 다녀? 야, 너 여기 다녀? 그러면서 주위의 친구들이 이 친구의 자존감을 막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종이접기,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아이들도 비싸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보내야 되는 그런 방과후 수업 같은 거. 그래서 처음 지역아동센터에서 생명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진행하게 되었는데 나라의 보조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생명과학을 배웠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재료만 사고 해서 재료만 구입을 해서 제가 직접 아이들에게 강사로 뛰었죠. 그랬더니 차라리 거기에 더 좋은 점은 뭐였냐면은 시간 강사들은 와서 그 시간만 떼고 가는데 저는 이 친구들과 그걸 가지고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수업이. 자, 그것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레고 하나에 뭐 10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업체를 쫓아갔습니다. 업체를 쫓아갔더니 맨 처음에 새 거는 후원을 못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살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방과후 학교에서 아이들 레벨이 올라가면은 1단계는 했으면은 나도 2단계로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정말로 그 깨끗한 거 아이들이 쓰고 나면 깨끗한 거를 저희를 후원을 해주셨어요. 후원을 해주셔서 그거 가지고 애들 이제 그리고 그분이 이제 봉사 차원으로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또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냐. 이걸 만지다 보니까 부석이 없는 거예요. 하나씩 빠져, 이빨이 빠져. 또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흥미를 잃죠. 그러면 저한테나 그 강사한테 그 부석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 저 또한 또 그것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센터가 해밀리공원에서 큰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 실험센터라 그래 아이들이 이렇게 체험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체험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거기에는 만약에 학교 같은 데서 뭐 100명이 온다 그랬다. 그러면은 거기는 100개 더 이상의 물건을 준비해 놓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봉사를 해주고 그 남은 물건을 새 걸로 가져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이렇게 로켓도 날려보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참 나라호 그 우주선 그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한참 고흥에서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갔죠. 모두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센터에서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센터별로 대회를 했습니다. 대회를 고흥에서 이 친구들 뭐 초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센터 친구들도 오고 개인적으로도 오고 해가지고 서로 대회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부분을 좀 여러 번 다루어 봐서 그런지 거기서 우주인 대상도 나오고요. 그래서 상금도 받고 또 저희 센터로 푸짐한 상품도 전달받고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고 그 위에도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진행하고 있는, 작년에는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실질적으로 센터가 긴급 아동들만 돌보는 상황이었고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새로 사업 계획을 짜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번에 1월 달부터 아이들에게 간 게 뭐냐, 제공을 해준 게 뭐냐, 그러면 VR? 입체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면은 막 아이들이 직접 움직이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AR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교육과 이렇게 콘텐츠를 서로 연결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 좀 고퀄리티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고 싶어. 아니, 선배님이 어디를 잘 쫓아가세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시면 적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선배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동복지를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박경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에 사회복지를 시작하면서 사회복지 분야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사회복지라는 단지 그 네 글자만 보고 저는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와보니까 이거는 분야별로 너무나 전문화돼 있어가지고 어떤 곳을 내가 손을 대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고, 저는 만학도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는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정말 막 쫓아다니면서 밤과 낮을 막 서울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학회를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아동 쪽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은 처음에는 아동 센터가 주 목적이 아니었고요. 설립이 주 목적이 아니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여러 분야가 많아서 저는 심리 쪽을 살짝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한국미술치료학회에 가입을 해서 저는 여기 편입하기 전부터 그쪽으로 공부를 좀 꾸준히 해왔었죠. 학회 공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쫓아다녔어요. 서울, 대구, 부산, 찍고 전주 그리고 뭐 강주에서는 보통 여성 발전회관 발전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슈퍼바이저들께서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막 수업하고 본다. 그럼 일단 무조건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듣고 공부하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들이 어느 순간 제 귀로 들어오고 제가 그것에 대한 영역에 공부를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하나하나의 기술들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익힌다고 열심히 익혔는데 지역아동센터를 할 때 저를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조 선생, 도대체 그 자격증이 몇 개나 있어? 일로 한번 가져와봐. 보게. 그래 갖다 드렸거든요. 한 1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5개에서 제가 봤더니 별게 다 있어요. 뭐 테이핑 재활 1급 자격증, 뭐 레크리에이션 1급 자격증, 뭐 심지어 뭐 지금 생각도 안 나는 뭐 그런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 답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우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 좀 배우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회에 가입을 해서 거기 학회 같은 데 가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시간은 좀 들고 투자는 되지만은 정말 그것이 진짜 발전해 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며 어떻게 나아갈 방향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며 그런 공부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그래 여기 편입을 하고 미술치료 공부를 하면서 학회 공부를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따려면은 보통 평균 임상 경험이 한 이렇게 한 6과목 정도 되거든요. 미술치료사를 따기 위해서. 근데 그 과목별로 한 120시간 정도인가? 한 그 정도만 했으면 됐는데 저는 토탈 해보면 한 1500시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저가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는 배우는 입장이었지만은 강주에 계신 그 미술치료 상담소를 쫓아갔습니다. 또 쫓아갔습니다. 잘 쫓아가야 돼.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거기서 그 상담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거든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은 거기 또 당연히 참여한과 동시에 거기서 뭐 간식 같은 것도 나오고 거기 치워주기도 하고 뭐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번 가서 거기 교수님과 친분을 좀 쌓은 다음에 그런 뭐 설거지도 좀 해주고 장반도 나르고 이런 것도 닦고 재료도 준비해주고 그래서 친목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신뢰가 쌓였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교수님 밑에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책들도 한번 어떤 책을 공부하신가 그런 것도 한번 봐보고 하면서 정식적으로 이제 그 교수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면서 그분은 주 치료사가 되고 저는 보조 치료사가 되어서 뭐 전주 교도소 같은 경우도 한 2년 정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주 치료사로서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사업에 저도 한 2년 정도 제가 주 치료사로 뛰기도 하고 뭐 일반 노인 뭐 복지관 그런 데 가서 봉사해 주는 거는 헤아릴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교육청 같은 데서 이렇게 미술 치료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가서 좀 주 치료사로 활동하고 그랬던 내용들 그런 그러니까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무슨 아닙니다. 저희가 질문을 하셨는지 갑자기 제가 논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동복지를 선택했냐고 여쭤봤는데 얘기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아동 쪽으로 하고 있는 저를 보았고 그래서 아동 쪽으로 공부를 좀 더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아동이다, 노인이다는 정해놓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질 수 있는 역량들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저희가 질문을 하나를 드리면 저희가 네, 질문 받은 게 15개 정도 있는데 선배님께서 질문 하나에 한 3개를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진행도 더 수월한 것 같고 더 알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복지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학과를 1회로 졸업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호남신학대학교를 1회로 졸업한 게 혹시 복지 현장에서나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굉장히 중요하냐? 처음에 저는 만학도로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라는 글자, 4글자만 가지고 사회복지로 뛰어들고 사회복지로 공부를 시작하였고 그것을 처음 시작한 것이 그때 지금은 성원대학교로 4년제로 바뀌었지만은 제가 공부도 손을 놓은 데가 오래됐고 용기도 없었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성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만학도로 들어가면서도 제 생각이 굉장히 깨어있는 줄 알고 걱정을 했어요. 어찌까 학교 가면 내가 최고 나이 많고 어린 애들만 있으면 과연 어린 애들이 나하고 놀아줄까? 라는 막 그런 걱정을 하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전부 다 전부 다는 거의 한 80% 정도가 만학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막 그때 제 나이가 38인가 됐었거든요. 38 정도 됐는데 50 제 나이에 앉아 계신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배우시겠다고 다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내가 이거 빠른 선택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네, 이제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유는 네. 아시겠죠? 증거를 받아서 음, 재상기시켜요. 이게 제가 사실 맞아. 이래 네. 저러게 돼.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사회복지라는 이 글자는 네 글자지만 너무나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봤을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미술치료라는 거였어요. 미술치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쫓아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그래서 미술치료라는 거여서 그쪽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사회복지 공부 쪽에 공부를 했는데 미술치료 나의 기술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현장에 좀 더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담 공부하신 분, 심리 공부하신 분, 뭐 복지학을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학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학문이 최고야, 심리학이 최고야, 복지가 최고야, 상담이 최고야 라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최고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서 생각하지 않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 뛰어보니까 이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학문들, 우리는 지금 상담 복지학이죠. 이 복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문적인 서비스 분야가 상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담이었던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졸업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렇게 서로 학문 간에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사고가 생긴다. 내 학문만 중요해서 그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문을 이용해서 서로 연계해서 탄력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더라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저희 학과 학생들은 다 그런 선배님과 같은 약간 그게 있어요. 우리는 상담학과 사회복지를 같이 배운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 비해서 뭐 복지면 복지, 상담이면 상담 이렇게 개별로 배우는 과에 비해서 저희가 배우는 게 더 넓고 깊다라는 그리고 이렇게 후배들한테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진로를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진로를 선택할 때 폭이 넓다는 거예요. 네. 상담으로도 갈 수 있고 복지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심리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선택의 진로 폭이 굉장히 좀 더 다른 과보다 넓다. 네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선배님 이제 그럼 저희 학생들 중에 실제로 아동복지를 선배님과 같이 아동복지를 희망하고 이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제일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해주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배님? 저희 학생들은 후배들은 현실적인 대답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정말 저도 현실적인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정말 이 문제들을 받는 순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과연 어떠한 답을 해줘야 될까? 이 실질적인 답을 해줘서 의기소침 시켜야 될까? 아니면은 으쌰으쌰하게 시켜줘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나는 고민에 그치지만은 여러분들은 저의 답을 받고 정말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 부분이 더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네, 아동복지. 아동복지를 할 사람들한테 복지도 저희 학교 후배들은 지금 이제 듣고 있는 저희 후배들은 솔직히 말하면 복지를 할지 상담을 할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지만 오늘은 선배님께서 아동복지 센터장으로서 오셨으니까 네, 아동복지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 후배들이 아동복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배님이니까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 그런데요. 저는 꼭 이거를 아동복지
복지라고 영역을 단정 지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 현장이나 마찬가지, 아동, 노인, 장애인 어디나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들은 당연히 갖추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을 모집할 때 이분들은 당연히 기술적인 역량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 진로를 결정해서 나의 센터에 이력서를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없는 자격증들을 엄청 옆구리에 싸들고 오시죠. 싸들고 오시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격증이지 그거를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한테 자, 이 자격증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얘기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정말 이렇게 간곡하게 정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신 이렇게 어디에 취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잘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뭐 행정이 됐든 우리 복지를 하면은 당연히 행정적인 부분이 들어가겠죠. 나라의 돈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니까. 또 아니면은 사례 관리가 당연히 사례 관리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포절. 왜? 나라에서 운영비를 그렇게 넉넉하게 펑펑 쓰라고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내담자, 나의 클라이언트, 우리 센터를 찾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주는 이렇게 쥐꼬리 많은 돈 갖고는 절대 운영을 할 수 없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쫓아다녀야 됩니다. 네. 쫓아다녀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지만은 하도 주위 분들한테 후원을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는 몇 년 되니까 주위의 분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하도 쫓아다녀서. 하도 쫓아다니니까. 그래도 쫓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이 들어서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없는데. 이제 뭐 선배님께서 방금 사회복지를 그러니까 아동복지만 보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준비하되 맞아요. 뭐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그래서 사례 관리가 됐든 프로포절이 됐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우리가 이력서를 볼 때 저는 무슨 자격증도 있고 무슨 자격증도 있고 무슨 자격증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자신 있는 거 한 가지만 어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는 게 뭐냐면은 프로포절의 대가가 여기 앉아 계십니다. 뒤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쪽에서 심사도 하시고 하시는 프로포절의 대가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프로포절은 사회복지의 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을 달달달달 볶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절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저희 센터 그 이력서에 저는 프로포절을 자신 있게 쓸 수 있다라는 그 한 줄만 있어도 저는 다 다른 거 다 안 보고 뽑습니다. 안 보고 뽑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프로포절 다 잘 쓰냐? 못 쓰시는 분들도 창피하지만 태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이 박 교수님 이 자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기술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 정도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들은 과목을 2개를 배우는 것만큼 네. 또 하나를 배우더라도 좀 여러 개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졸업한 저희 선배들도 보면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는 뭐 행정 쪽에 하고 싶은데 아동복 뭐 어디든 갈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선배님께서는 자격증 많아봤자 소용없고 자신이 잘하는 거 딱 하나, 자신 있는 거 하나
딱 이렇게 기술을 익혀라. 응. 기술을 익혀서 자기 역량을 강화시켜라.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지금 질문이 왔습니다. 응. 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음. 대상자가 노인인데 응. 지금부터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떤 사회복지가 이렇게 분야가 넓은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4글자만 갖고 저는 공부를 처음 시작했다니까요. 하다 보니까요. 저에게 와 닿는 게 있어요. 또 이 수업 시간에 별로 이 수업은 다른 거는 지루해서 교수님 앞에 강의하시던 앞에서 잠이 꾸벅꾸벅 눈이 감기는데 이 수업은 괜히 어쩌면 한번 책장이라도 한 번 더 넘겨지고 시험 시간이 되면 한 번이라도 더 봐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가 내 분야를 못 찾고 있다면은 내가 내 손이 진짜 한 번 더 가는 과목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런 쪽을. 그러면은 그게 나하고 내가 지금 나를 발견을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게 나와 이렇게 인연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방금 선배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복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쫓아다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실제로 힘들었거나 좀 어려웠거나 아니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그런 사례 한번 저희가 현장에서도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내가 현장에서 실천가로서 하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곤란했다는 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사회복지 상담학과는 우리는 사회복지도 배우고 학도 배우고 상담학도 배운다고 거기에 조금 추가해서 심리학도 우리는 다뤄주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아동 쪽이고 지역 아동센터를 아동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인데 우리가 시설은 생활시설도 있고 이용시설도 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고요. 이용시설은 낮에 이용했다 밤에 집에 가고 다시 그 다음날 다시 나와서 또 이용하고 요것이 이용시설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동의 의사보다는 부모님의 의사들이 곧 아동의 의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들한 비율을 맞추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들은 내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을 좀 가리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집에 가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왜? 내가 잘못했다가 하면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거든. 그러니까 나를 합리화 시켜서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말을 자녀들이 한 얘기를 100% 곧이곧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모님과 나와 라포가 형성된 관계에서는 아이고 이놈아 그놈 원장님은 그럴 뿐 아니야. 네가 잘못했구만 하고 부모님들이 저희 편에 서서 아이가 하는 이야기며 그런 것들 저희 편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라포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이들 말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저희 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이제 막 한마디로 퍼붓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려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못 살아서 내 새끼를 지역아동센터에 보낸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지금은 지역아동센터가 보편적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서 가고 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성가정, 소년가장들 다니는 그 선별적인 그 대상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했죠. 근데 지금은 주로 이제 보편적 서비스로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비중을 나라에서 그래도 너희들의 역할은 보편적인 서비스보다는 보편적인 대상을 한 서비스보다는 선별적인
대상을 주 대상으로 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일반 아이들은 몇 명 받을 수 없어. 한 5명 정도만 받아.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선별적 대상 아이들을 받아. 그런 식으로 매 학년마다 그런 게 바뀝니다. 그 대상자를 대상자나 운영에 대한 여러 이렇게 정책들이 그런 게 항상 바뀌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몇 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요거였는데 그 머릿속에 두고 그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바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항상 눈여겨 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29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가 지자체 시설 아직까지는 신고증으로 나가거든요.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과 예전에 저 할 때만 해도 그때가 꽃피는 봄날이었나 봐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었어요, 시설을.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냐면은 사회복지사 2급과 동시에 내가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 2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아동 관련 복지센터에서 3년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3년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나는 복지는 했는데 아동 관련은 아니야. 그러면 5년의 경력이 있어야지 시설을 차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1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아동 관련 사회복지에서 1년의 경험과 나는 복지는 복지인데 아동 관련은 아니야 라고 할 때는 3년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고 또 방향이 다른 데로 가네. 좀 어떻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향이 이게 헤매시면 잡으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매끄럽게 잘 되셔가지고 그랬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채팅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전에 모아놓은 질문이 딱 하나가 남았는데 지금 센터에 계시는 센터 직원 수는 몇 명이며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한 학생이 있나 봐요. 남녀 비율이라 하면은 뭐 이용 아동들의 남녀 비율을 말하는 거 직원을 얘기하는 저희는 거죠? 직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 아동 센터는 실질적으로 센터장 1명과 생활복지사 1명 이 2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 2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 2명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다가 넘겨띄었는데 아직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19 이렇게 평수가 크지 않아. 나는 내 센터는 평수가 크지 않아.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한 명당 기준 내가 아동 신고를 할 때 몇 평에는 몇 명의 아동들만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센터 크기 대비 19명을 정원 신고를 했다. 그러면 나는 19명의 아이들만 받을 수 있어요.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19명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유치원 같은 게나 그런 경우는 만약에 200명 중에서 한 명이 뭐 다른 데로 간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은 한 명분이 잘려서 나온다고 그러대요. 운영비 같은 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고 내가 19명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19명이면은 한 뭐 15명에서 한 14명까지는 이용을 해도 운영비는 똑같이 나옵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자,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29인 시설을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29인 그래서 현재는 예전에는 아까도 교수님과 서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렇게 대화 내용 중에서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들의 이용 대기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순번을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학교 돌봄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돌봄 시설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학교 돌봄보다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보다는 학교 돌봄이 훨씬 질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예로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학교 돌봄이 학교는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돌봄 보호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느닷없이 학교에서 보호를 하라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이 교육이 목적인 분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전혀 뭐 이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역아동센터에게 위탁을 주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위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3개 학급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위탁을 하면서 수고비를 굉장히 많이 받았냐. 한 학급당 한 28만 원 정도 저에게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3학급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대하고 나면 저에게는 떨어진 게 그냥 60만 원도 안 되죠. 그거를 받으면서 저는 왜 그 학교에 가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냐. 지역 아동센터의 역량에 대해서 좀 더 알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이제 그게 다 어느 순간 물거품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서 해놨던 읽어놨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들을 아직도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종류만 약간 바뀌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걸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걸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보다는 우리 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짜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보다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이 훨씬 좋은데도 부모님들은 단지 학교라는 이유 하나로 학교 쪽으로 많이 보내고 계시는 거를 지금 센터장님, 예. 그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인원 이야기하다가 지금 또 다른 데로 인원 빠졌어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 뭐죠? 그게 그러니까 원장 사회복사 있고 또 그 맞아요. 인력이 저 밖에서 또 지원해 준 인력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 밖에서 이야기 해주시면. 그다음에 그리고 운영비를 가지고 저의 급여와 복지사의 급여는 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4대 보험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직까지 시설장에 대한 퇴직금은 없습니다. 없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퇴직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받아서 이 둘이한테는 급여를 나갈 수가 있고요. 운영비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그 많은 인력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저기를 대체를 하냐 했을 때 구청 쪽에서 뭐 음식을 할 수 있는 분을 조리사들을 보내준다거나 그런 분들은 진짜 자격증 있는 조리사들보다는 자활 공공근로 우리가 공적 부조를 이용해서 많이 오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청소 시니어 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낸다든지 또 구청 자체에서 지자체 자체에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대상들을 선발을 해서 각 지역아동센터를 뭐 기초학습 선생님들을 보낸다든지 뭐 중국어 선생님들을 보낸다든지 프로그램 선생님들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저 정부에서는 센터장하고 사회복사하고 아이들 지원비를 주는데 그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취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사이드에서 많이 인력을 많이 지원을 하죠. 그렇죠. 그런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부족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로 쫓아가야 돼요. 그럼 방금처럼 그렇게 이렇게 보조로 오시는 직원분들 중에 남자 직원도 본 적이 있으신지? 요즘은 실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군대 안 가고 사회 공익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인력이 하도 없다 그러니까 복지시설 쪽에서 인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공익기를 이용해서 뭐 6개월 뭐 1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이렇게 파견을 하고 있는 센터를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가 응하지 않아요. 모집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영역이 보호 서비스, 보호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무서운 부모님들도 무서워하고 저희 또한 무서운 게 성폭력.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제 정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스쳤는데 아이가 막 울어요. 여자아이가. 왜 우니? 선생님한테 저 아이가 왜 울어요? 물어봤을 때 선생님 모른다고 하셔요. 근데 이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남자 선생님이 자기를 만졌대요. 뭐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는 저는
솔직히 남자 분들을 솔직히 잘, 네, 알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재영 씨 이거 네.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음. 제가 늦게 와서 센터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한번 더 남구, 해주시죠. 남구, 카메라가 저기 있습니다. 남구. 아 그래요? 저기 저기. 센터 이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참에 한번 홍보 한번 하시고 저희 학생들한테 저희는 남구 강주대학교 아시죠, 여러분? 강주대학교 그 옆에 순환길이 순환로가 있어요. 순환로 옆에 보면은 그 일방도로거든요. 그 일방도로 쪽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보배 지역 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2층에 자리하고 있고요. 지나가시다가 한번 들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교수님 그 방과후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이 궁금하신가 봐요.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알려주시면. 방과후요. 네네네.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 말이죠. 네, 맞습니다. 돌봄 그거 네. 말이죠. 방금 이제 질이 좀 다르다고 아까 말씀한 말씀해 주셨는데 것처럼 질도 틀리고요. 저희는 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영역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모든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누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보호 서비스예요. 그다음에 교육, 문화, 복지, 지역사회 연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그 나눠진 서비스마다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 항목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네. 근데 학교에서는 5시만 되면은 끝나서 제일 보내버려요. 가까웠네요. 보내버리고 또한 그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제공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또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다른 방과 후 수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들렸다 이 수업을 가기 위해서 그 공간 시간이 남을 때 잠깐 들렸다 가는 곳. 그리고 또 위험한 거는 이 한 분이 여러 명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가 돌봄에 간지 알고 있어요. 방과 후 수업을 받으러 간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학교 문방구점에서 막 오락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차이점이 많네요. 그래서 서비스 질 자체가 네네. 틀리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위치 선정은 어디가 적절하냐는 질문입니다. 위치 선정. 네.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의 위치 선정은 그래도 우리가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곳, 그런 곳에서 위치를 정하면 좋은데 그것도 주택이나 아파트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학원 차나 태권도 차들이 와서 태워갖고 다 데리고 가버려요. 애들이 없어. 네, 그러겠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2층에 보통 살잖아요. 아이들 모집하기가 좋아. 가까워. 네네네. 그래서 내가 정말 지역아동센터를 차리고 싶다 하면 이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 아파트보다는 주택단지, 네, 저소득층들이 주로 네. 거주하는 많이 모여 살고 아파트가 아니라 있는.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소감 한 번씩만 나누고. 저기 우리 김태현 학우님. 네, 제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그 사회복지의 영역이 이렇게 방대하구나 그런 걸 새삼 느끼게 되어졌고요. 앞으로 또 이런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을 또 신입 학생들을 모집할 때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동근 학원님 한번 소감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시골 아까 공 얘기하셨는데요. 나라 우주선
여기가 지금 공인데 그것도 10월에 되다 보니까 그 뭐가 많이 문제가 있냐면 노인 문제도 있고 다문화 가정의 그 자녀들 그 다문화 가정인데 그 가정이 깨진 상황에서 아이들만 남아 있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케어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 이제 점점 더 공부를 해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은정 원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선배님 너무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봉사하는 거 볼 때 너무 감격스럽고요. 그 수업 듣는 것처럼 재밌었습니다. 많은 걸 감사합니다. 배웠고요. 각오가 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미라 목사님. 네, 우리 그 선배님 그 매사에 발로 뛰시면서 운영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선아 아군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열정이 그 발품을 파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시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많은 자격증보다도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도 그렇게 제 자신을 닦아가고 관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선지 학우님, 네, 소감 한마디 나누시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그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모습들,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복지의 그런 모습들이 규감이 됩니다. 다음에 또 제가 센터 어디라고 했죠? 아까 남구 보배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예, 보배 보배 아동 지역센터를 지역 시작하게 되면 아동센터. 네,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들르면 꼭 커피 들려주세요. 얻어 먹을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김사무엘. 자, 우리 저 화면 안 네. 켜도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화면을 킬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진짜 열정적으로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정희 학우님도 혹시 한마디 나누시겠어요? 최정희 학우님 혹시 한마디 나누시겠어요? 네,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셨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연아 학우님 한번 나누시겠어요? 네, 너무 오늘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전달되었고요. 정말 사회복지를 하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문제들을 오늘 딱 정말 저한테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효기 우리 신입생 이효기 이제 들어오죠. 효기. 네, 우리 이효기 학우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효기 학우님. 선배님들의 멘토링 잘 들었고요.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 게 정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신주환도 저기 아니야? 신주환, 그다음 이한별 다 신입생이에요. 신주환.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일단 센터를 직접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직접 경험을 하시고 지금도 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막막한 부분이나 궁금했던 부분이랑 다 포함해서
이제 어찌 보면 되게 성공하시고 지금 계속 올라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의 이제 성공담이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더 해보고 이렇구나라는 걸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한별 아구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바쁜가 보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저 시간 우리 저 꼭 진짜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입속에 넣어주는 그런 맛있는 먹이만 편하게 드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새가 되어서 직접 날고 뛰어서 직접 먹잇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기술이 있고 나의 역량이 가꾸어진다면은, 높아진다면은, 내가 어떠한 기회가 잡혀도 나에게 가진 것이 없고 어떤 재료가 없으면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의 먹잇감을, 나에 대한 이렇게 먹잇감을 항상 내 몸을 꽉꽉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 나를 원하는 곳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용기,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김유리 선배님께서 멘토링 또 월요일 날 참여해 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제 저희 소감을 나눠 보자면, 저도 이제 아동센터에서 그 등록도 했었고, 이용도 한 학생으로서 참 아동센터라는 곳이 사실은 정말 제2의 가정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아동복지 생각하시면은 정말 아동센터 참 좋은 곳이니까 정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뭐 아동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한 1년 해봤는데, 저는 그냥 처음에는 애들 뭐 공부 가르쳐 준다고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공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은근히 공부만 가르쳐 준다고 불렀는데 다른 것도 막 시켰죠. 근데 그때는 좀 하기 전이라 부담감이 있었는데, 아동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만큼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 복지라는 거, 특히 아동복지의 매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잘 모르게 이렇게, 저도 언젠가는 선배님처럼 이렇게 어디든 쫓아가겠죠. 이렇게 달라들고. 네, 그럼 박경호 교수님 소감.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요즘 특별히 또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실습 나갈 곳을 찾아서 헤매이고 계시는 분, 여기를 좀 저희가 실습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저희 센터의 반 인력이자 자원이시거든요. 실습생들은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연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인연을 통해서 많은 교류들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조 센터장님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쫓아다니시고 정말 새롭게 좀 알게 됐고, 살아있는 사회복지를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 듣고, 아까 이제 하시다가 지금 하지 못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회복지와 상담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심리 상담, 복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될 아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동을 위해서 심리적으로 필요하면 심리 상담을 열심히 공부해서 해주고, 마음만 긁어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택도 해줘야 되고, 또 어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깊이 심리적인 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회복지,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은 사회적 소외계층, 하나님이 가장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잘 섬기려고 그러면 마음도 헤아리고 먹을 것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아직은 이제 후배들이니까 이 상담으로 갈까 복지로 갈까 두 개로 나눠졌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 호신대 사회복지는 정말 가난한 이웃들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담도 열심히 공부해놓고 그다음 복지 과목도 열심히 해놓고 자원봉사도 열심히 해서 필요에 따라서 잘 이렇게 내가 부족하면은 우리 선배님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열정이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친구들이 아 정말 예수님이 내 곁에 와서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정말로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이렇게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너무 흐뭇하고 자주 우리 왕래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오늘 이상한 길로도 많이 갔다가 돌아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가끔씩 깜빡깜빡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회 멘토링 아동복지센터 조경화 선배님과 2회 멘토링 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에도 저희가 3회 멘토링이 있습니다. 그때 꼭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저 자원봉사